안녕하세요. 스탁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45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여러분들 비교적 잘 대응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또 그 댓글에도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대표님이 그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드리고 또 그 시장의 그 맥을 잘 짚어주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이런 그 어려운 장에서도 잘 틈새를 이용해서 짧은 수익 같은 거를 내줄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너무 좋다, 든든하다, 이런 그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시장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디테일,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다시피, 어떻게 디테일에 있어서 100%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 메인 스트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 메인 스트림, 맥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라면은 그래도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승부율을 가지고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요, 이 메인 스트림의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차트를 제가 오늘 좀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의 기술적인 의미요. 기술적인 의미와 또 정성적인 의미. 우리 그 정성적인 의미라는 있죠. 성질적이라는 그런 의미의 정성적인 의미에서 오늘 그 차트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미리 그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 보시다시피 고점 2779, 거의 2780이죠. 부터 오늘 장중 저점인 2640. 자, 그러니까 그 100 얼마가 되는 거죠? 140 정도, 140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날짜로 따지면은 한 2, 3주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그 야금야금 많이 하락을 한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형천정 같은 느낌, 이렇게 평평한 원형천정 같은 그런 느낌의 제가 논 거를 제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올라가지 못하는 원형천정에서 조금씩 저점을 낮춰가는 그런 조정이 올 것 같다. 한국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공이 그럴 것 같다라고 예상을 드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자, 오늘 여기까지 장중에 2640선까지 갔다 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 토요일 날이었죠. 주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어차피 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미리 예상을 드렸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지점도 저희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드릴 거다. 그러니까 뭐 오늘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유튜브를 계속해서 저희 스탁119 채널을 계속해서 시청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조정 지점이 코스피 2640이 될지 아니면은 2600이 될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조정이 끝날 거다라고 단정을 지어드릴 수는 없지만, 2640이 될지 2600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그 커멘트를 드렸던 지점 중에 하나였던 2640을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갔다 왔다라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갔다 오고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일정폭 반등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 그 정성적인 의미와 기술적인 의미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기술적인 의미로 보시면은요. 일단은 여기 그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선 있죠?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이제 저희가 분석할 때 수급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저점은 이 수급선 테스트를 한번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급선 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제가 이제 검정색 상단선을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고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중앙 노란색처럼 보이는 색깔을 볼린저 밴드 중간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말도요. 자, 여기하고 위치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죠? 여기하고 자,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그려봤는데요. 이 지점하고 위치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지점은 볼린저 중단에 걸쳐 있는 지점, 이 지점은 볼린저 중단에서 확 이탈한 지점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하락, 계속 저점 다시 반등한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수급선까지 내려오는 그 추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지금 그 어떤 빌미라든지 구실이 된 부분은 뭐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미국 증시의 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조정의 필연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1차적인 그 빌미가 된 거고, 또 중간에 이번에 이제 그 주말에 발생한 그 이제 그 중동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동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네, 중동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하방 공세를 시작한 게 아니고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공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전쟁 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모습은 한 번은 나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는 아이에게 뺨 때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중동 리스크까지 이제 고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빌미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기술적인 의미에서 보시면은 이게 그 수급선에까지 도달했지만 일단은 이 볼린저, 그렇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자, 볼린저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볼린저 밴드 그 상단선이 검정색 선은 저항선, 그리고 이 중간선은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지선이지만 아래쪽을 기준으로는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기본적으로 이 하단선은 1차적으로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하한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제 이탈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언더슈팅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잠깐 이탈한 부분은 언더슈팅 영역, 그래서 일단 하한선 안으로는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기술적 의미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의미는 제가 정성적인 의미의 분석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 박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일단 그 반등의 공신들은 밸류업입니다. 오늘 반등의 공신들은 밸류업. 그래서 은행주 밸류업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도 포함되고 일부 이제 지주사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차도 범위 내에서는 지주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유틸리티라는 거는 한전 같은 기업들,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기업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유틸리티 업종들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국면에서 방어주 역할도 하지만 또 밸류업 차원에서 정부의
정부 출연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쨌든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밸류업에 있어서 조금 시쳇말로 하자면 말을 잘 듣는 기업들. 자, 그런 그 종목들이 오늘 지수의 그 낙폭 축소를 이끌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 될 텐데, 자, 오늘 이렇게 정성적인 부분에서 밸류업 종목들이 역할을 한 그 배경에는요, 첫 번째는 선조정을 받았잖아요. 선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오늘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 자, 금감원과 거래소 수장들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오늘 상공회의소 일정이 있었고요. 그 SK 최태원 회장이 그 회장으로 있는 상공회의소 일정이 있었고, 이 거래소 이사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HSBC, 또 일본의 노무라 증권, 뭐 이런 그 주요한 외국계 증권사들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밸류업에 대해서 오늘 어떤 그 밸류업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계속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 가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필을 하는 그런 행보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행보들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총선 그 패배 이후에 좀 국내 민심도 좀 흉흉한데, 이 주가까지 계속 밀리면은 그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그런 국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정부의 그 금감원하고 거래소 양측의 수장들이 이런 행보를 함으로써 지수를 좀 받쳐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종목들이 정확하게 밸류업의 수혜주들하고 일치한다.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은 이미 선조정을 받았었다. 이 부분 내에서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그 시장 흐름이 정성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어떤 성질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나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덧붙여서 이거 보시면은 그 거래소 이사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라, 맥쿼리,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JP모건, 소시에테 제너럴, HSBC 뭐 이런 그 외국계 그 증권사들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분도 그렇고, 아까 그 이복현 그분도 그렇고,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행보들보다 정말,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즉 GDP 성장률이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여기다 한번 또 써볼까요? GDP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좋으려면 결국에는 수출 이런 경기들이 좋아져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주가는 밸류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미팅, 행보 이런 것들도 좋지만, 물론 이제 주주 환원 차원에서 또 ESG 차원에서,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행보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체질적으로 우리나라 올해도 지금 2% 성장률을 하냐 못하냐 정도잖아요. 지금 이제 저성장 국면이 정권의 책임도 아니고 지금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GDP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행정부도 그렇고, 이 거래소든, 금감원이든, 한국은행이든, 다, 어쨌든 정부 기관으로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 GDP 성장률을 올리는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뭐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세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세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중동 전쟁 괜찮을까요? 이 질문, 이게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가가 괜찮을까요? 유가는 뭐 우리나라 뭐 이제 소비에 가장 밀접하니까, 물가에 밀접하니까 이제 유가가 괜찮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주가가 괜찮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전쟁하고 유가 엮어가지고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넓이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요.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라는 게 있어요. 그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 에집트에서 이제 이곳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홍해예요. 이 홍해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갈라지면서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이제 성경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서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된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안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영토가 되겠죠. 그 안에서 이제 하마스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 하마스가 이제 숨어있는 아니면은 그 하마스를 뭐 좀 도와줬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장소로서 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이 타겟이 돼서 그 영사관을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그 영사관 쪽에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들의 이 영사관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란이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제법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같이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런 형태의 전쟁이 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연맹을 한다든지, 뭐 조르단, 시리아 이렇게 다 연맹을 해가지고 싸우게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건 불가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격을 한 것이 뭐 치명적인 미사일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이라기보다는 드론을 막 띄웠잖아요. 드론이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리고 띄운다고 이제 이쪽에도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 시리아 영공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것들을 이쪽에서 뭐 미사일이든 아니면은 이제 총이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요격을 한 거죠. 다 요격을 이게 전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 그런데 유가 때문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70년대에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유가 문제 때문에 더 이렇게 예민하게 예의주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으니까 또 중동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도 또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보시기에도 뭐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설명도 있지만, 그냥 보시기에도 여기하고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요? 뭐 이제 미사일 공격 같은 걸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공중전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 그 지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보통 중동이라는 말이 있고 아랍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동, 아랍, 이슬람 이 세 개의 단어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중동은 이렇게 여기 이집트는 아프리카잖아요. 이 아프리카 이런 데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중동이라고 하고, 자, 우리나라는 한참 이쪽에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인도,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필리핀, 한국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한참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쪽이 그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중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중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서쪽에 있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유럽을 기준으로 중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를 아랍권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라크, 시리아, 뭐 사우디, 뭐, 이런 데들은 아랍이 맞아요. 그런데 이 이란 있잖아요. 이란은 굉장히 나라가 크죠. 이란은 그 페르시아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랍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또 통틀어서 아랍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뭐 그 아랍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부분도 이슬람권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왜 조금 잘못된 말이냐면은, 이 이란을 넘어가도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쪽까지도 다 이슬람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이슬람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이슬람권이다라고 부르려면 훨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이슬람이다 이렇게 부르셔도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랍권이다 이렇게 부르셔도 안 되고, 그냥 중동권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리고 지금 그 이란이 그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시겠지만 대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뭐 그 전쟁을 해도 크게 뭐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네타냐후라고 하는 그 대통령인가요? 이 대통령 그 사람이 약간 시온주의라고 해서 그 극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 네타냐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 결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이번에 다른 공격 안 하고 드론 가지고 한 부분, 그리고 이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다시 공격 안 하면 자기들은 더 이상 공격은 안 할 거다 이런 모드니까 그렇게 심각한 전쟁으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다시 공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아까 유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유가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가 이란이 끼어 있으니까, 이란이 여기 이렇게 해협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 폭이 한 50km밖에 안 돼요. 50km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위쪽은 이 해변이 위쪽은 이란이고, 여기 이쪽 아래쪽 이렇게 돼 있는 여기 해변이 지금 여기는 아랍에미리트라고 돼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의 요렇게 해변일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여기가 이렇게 영토이지만 여기 끝에 부분이 이렇게 또 일부를 오만 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기 미국도 저쪽 알래스카 이런 데가 원래 그쪽 저기였잖아요. 그 소련 땅이었는데 미국이 된 것처럼, 그 사이에 캐나다가 끼어 있는 것처럼 여기가 오만인데 여기 끝부분이 아랍에미리트 땅이 아니고 오만의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은 그 이란하고
저기 오만하고 이렇게 사이에 있는 한 50km 정도 되는 해협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협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란뿐만 아니라 여기 쿠웨이트, 바레인, 우리 축구 많이 하는 카타르,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이렇게 여기 이 바다를 지나가면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산유국들이거든요. 산유국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유조선 같은 거 있죠. 그 석유, 그 유조선들이, 이 나라들의 유조선들이 많이 항해를 하는데 여기를 어쨌든 이란이 50km밖에 안 되는 데니까 여기 못 지나가게 하면은 그 수송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니까 이렇게 되면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유가에도 민감한 부분이 있고 제가 오늘 HMM 가지고 오늘 단타 성공시켜 드렸죠. 한 장중에 한 4% 수익은 나셨을 거예요. 제 아침 그 개장전 유튜브 보신 분들은요. 자, 그런 식으로 해운 관련주들 왜냐면은 이제 여기 쉽게 통과를 못 한다고 하면은 기름을 운반하는 배들의 운임을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더 많이 주면서라도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그 상선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해운주들이 이제 조금 수혜를 입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개장전 코멘트에서 단타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일단은 단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어제 이렇게 그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게 예민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 해협은 다른 나라들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 나라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폐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경제적인 그 이익 차원에서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가 장기적으로 여기를 폐쇄하면 그 유가가 더 올라가고 문제가 생긴다. 이걸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여기를 이제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한국은 일단 중동의 의존도가 좀 석유, 원유의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1차 오일 쇼크하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미국의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 기술이라든지 발견 같은 거가 안 됐을 때 그리고 지금은 매장량 자체가 저쪽 남미 쪽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세계 최대 매장량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동 의존도 석유에 있어서 중동 의존도가 예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설령 이런 사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기름값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오일 쇼크 때처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다른 수입선, 아까 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달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석유 시장에 예전하고는 다른 구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석유 유가 관련해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괜찮을까요? 네,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유가 괜찮을까요? 아마도 좀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가 괜찮을까요? 자, 주가는 제가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주가는 일단 전쟁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 좀 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고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은 이제 또 다시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주가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2780, 오늘 2640 이거는 지수라는 이름의 어떤 영화 필름 같은 것이고요. 이 영화 필름 상에는
이런 슈퍼스타 종목들도 등장을 하고, 또 간혹은 이런 씬스틸러 종목들도 등장을 하고, 또 간혹은 여러 가지 이런 엑스트라 종목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배경을 깔아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그냥 이 배경을 깔아주고 있는, 움직이지도 않고 하락하기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은요, 그리고 그 종목이 이유가 있는 종목, 괜찮은 종목, 또 그리고 제가 가끔씩 선별을 해주는 종목들이라면은요,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고 씬스틸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테마를 이루는 어떤 엑스트라 같은 종목들, 잠깐이라도요, 그런 식으로 수익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은 그 미국 증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 시키고 가는 조정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세 플레이, 수익 플레이는 가능할 거다. 물론 이제 종목을 잘 고르시면은요. 자, 그리고 제가 저희 유튜브가 활용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풍산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한 1월 말 정도에 김승미 씨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벤처 1세대 기업들 중에서 DI라는 종목을 굉장히 호평을 하는 형태로 해서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런 방송들에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은 제가 좋다고 할 때는 정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때는, 그런 종목들은 뭔가가 맞기만 하면은 굉장히 시세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DI라는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에요.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종목들은 제가 조명을 해드릴 때 괜찮은 종목으로 조명을 해드리는, 풍산도 그랬고요. DI도 그렇고요.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자, 그런 종목들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 좋은 가격에 매수해 두시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런 슈퍼스타 종목 또는 씬스틸러 종목으로 급부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저는 우리 유튜브가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이 증시의 중심에서 여러분들도 승리자로, 요즘처럼 안 좋은 장세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뭐 조금 시장이 안 좋다고 주식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나쁜 증시를 위기 상황을 기회 상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법도 배우시면서 그렇게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은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문자 010-6656-9502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저하고 소통 안 하시는 분들도 소통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 오늘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제가 내일 또 증시 잘 판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요. 내일 뵙겠습니다.